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9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자, 먼저 유로 2016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럽 선수권 대회입니다.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펼쳐지는 대회. A조부터 F조까지 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어디가 죽음의 조다, 뭐 죽음의 조다 하는데 보니까 아주 골고루 분포가 잘 됐어요. 복병들까지도 또 죽음의 조 아닌 것 같은 조에 적절하게 지금 배치가 되면서 만만치 않은 조들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꿀조는 A조, 프랑스조가 꿀조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팀이 뭐 가장 꿀조를 받았어요. 네, 프랑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스위스인데 최근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력을 봤을 때는 프랑스가 그래도 좀 좋은 조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B조는 잉글랜드, 러시아, 웨일즈, 슬로바키아인데요. 예선에서 10전 전승을 거둔 잉글랜드가 웨일즈랑 한 조에 붙었습니다. 네, 영국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잉글, 웨일즈 동반 진출 가능하냐 뭐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슬로바키아 뭐 같이 있는데 뭐 잉글랜드가 예선에서는 좋은 승률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웨일즈의 지금 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가장 좋은 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러시아 동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는 뭐 물고 물리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잉글랜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는 같습니다. 확실한 공격수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가 과연 이제 본선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격 쪽에서 성과를 내느냐의 좀 싸움 같아요. C조는 독일과 폴란드가 예선 때도 한조였잖아요. 네. 독일과 폴란드가 또 본선에서도 한조가 됐고 우크라이나, 북아일랜드. 저희가 북아일랜드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북아일랜드도 올 시즌에 상당히 수비가 좋고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데이비스 같은 좋은 선수, 최근에 올라오는 선수가 있고 공격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복병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이제 죽음의 조로 뽑은 게 바로 D조와 E조잖아요. 스페인, 체코, 터키, 크로아티아가 D조고 E조는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네, 이름값만 보면은 뭐 진짜 강팀들이 다 편성이 된 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D조 같은 경우는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이 다소간 고륙상쟁의 아픔을 좀 느낄 법한 그런 고륙상쟁. 사자성어 고륙상쟁. 같은 인체 안에 그쵸. 뼈와 살이 서로 싸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라키티치의 크로아티아도 있고 그러니까. 아르다 투란 선수가 이제는 또 터키가 있고. 바르셀로나 선수로서 1월부터 활약을 할 텐데 터키 에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스페인이 이조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액면가의 전력으로 보면 분명히 스페인이 앞서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조금은 스페인이 부담을 좀 안고서 임하지 않을까. 월드컵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여전히 스페인이 다른 세 팀보다는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북아일랜드, 뭐 체코 이런 복병 팀들에 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체코가 그다지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실 복병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전력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위 싸움은 좀 심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2위 싸움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조에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인데요. 네, 이 조는 역시 근데 아일랜드도 한창 때 좋았을 때 아일랜드보다는 이번에 지금 본선 올라오게 했습니다만 벨기에, 이탈리아를 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스웨덴과 아일랜드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조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스웨덴에게는 약간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벨기에가 조금 더 2강의 면모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스웨덴과 아일랜드가 그래도 말씀해 주셨듯이 좋았던 시절의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2강이 좀 앞서가는 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오스트리아가 섞여 있는 이 F조,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인데 좀 혼미해질 수도 있어요. 이 조가 어떻게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리아가 지금 2조 저희가 복병을 다루는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승 후보권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멤버도 그렇고 경기력이 신흥이 복병 중에선 제일 강해 보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F조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챔피언스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아스날, 바르셀로나와 또 붙었습니다. 아스날은 그러니까 조별리그 통과한 것 자체가 극적이었죠.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고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네. 부담은 분명히 바르셀로나 어깨 위에 놓여 있을 것이고 결국은 2월 달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때의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덧붙여서 이제 아스날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잘 싸운 라리가 팀들이 있습니다. 셀타 비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셀타 비고의 스타일과 좀 유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날은 라리가에서 자신들과 조금 비슷한 스타일의 어떤 공격적인 운영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경기를 잘했던 팀들, 그러한 어떤 플레이를 아스날은 하려는 마음을 네. 먹고 이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첼시가 또 파리 상제르맹하고 만나게 됐는데 일단 뭐 첼시는 리그에서의 부진입니다만 챔피언스 리그만큼은 현재 스쿼드가 그래도 좀 집중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첼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대결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도 이제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지난 시즌에 그 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요즘에 자신감을 피력하는 인터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파리가 엄청나요. 지금 질라탄 또 거기 카바니 디마리아 선수가 이제 가세가 된 그러니까요. 파리잖아요. 네. 디마리아 가사도 있습니다만 최근 질라탄과 카바니가 다시 한번 재전성기 지금 돌입하고 있는 엄청난 승률이죠. 뭐 리그에서 무패 뭐 그래서 올 시즌은 솔직히 말해서 첼시 같은 경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근데 2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생각이 드는데 2월에는. 네. 이제 2월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2월에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첼시가 지켜봐야 되겠고 유벤투스가 바이에른 뮌헨과 상대하는데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게 아니라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유벤투스의 대결은 유로 클래식, 네. 유로 클라시코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정말 자이언트와 자이언트의 네. 대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AS 로마 대 레알 마드리드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레알 대 로마는 어디가 올라가든지 간에 골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득점 끝에 네. 뭐 어느 쪽이 이기는 네.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데 일단 뭐 레알이 좀 더 우세해 보이기는 네. 합니다만 어찌됐건 뭔가 좀 골은 많이 나올 냄새가 짙습니다. 로마는 어디랑 붙어도 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6강에서. 게다가 레알도 이런 상황에서는 골을 많이 터뜨리는 그렇습니다. 팀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오래간만에 네 하도 강팀만 붙어서 조소를 했는지 이번에 디나모 키예프랑 이제 붙게 됐는데 영국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런던의 운을 맨체스터 시티가 몰아서 네, 갖고 갔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봤어요 제가. 맨시티가 오랜만에 대진운이 좀 괜찮습니다. 디나모 키예프. 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인토벤과 지금 대진이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요 우승에 있어서 복병 역할을 하게 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대진운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만만치는 않을 텐데 요 매치업은 현지 평론가들은 역시 아틀레티코를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루크 데용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PSV에. 근데 이 선수가 첫 경기를 징계로 못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 전력도 아틀레티코가 조금 우위지만은 대용 선수 첫 경기 못 나오는 것도 네. PSV는 좀 피해가 클 겁니다.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의 제니트가 포르투갈 팀 벤피카를 만났습니다. 그 요 경기는 경기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 경기는 마치 포르투갈 리그 더비처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니트의 빌라스 보아스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아주 뭐 비첼이라든가 뭐 헐크라든가 있죠. 네. 뭐 가라이라든가 네, 포르투갈 아주 리그 출신들. 주요 멤버들이 포르투갈을 경험한 선수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벤피카 대 제니트 대결은 제가 사실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겐트 대 볼프스부르크도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16강이 이렇게 대진운이 형성이 됐습니다. 2월에 이제 1, 2차전이 열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클럽들의 또 변동 상황 또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파 32강 간단히 살펴보죠. 손흥민 선수 소속팀 토트넘이 이제 피오렌티나를 상대를 하게 돼서 만만치 않은 피오렌티나가 대진.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상위권 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도 포르투 대 도르트문트. 네, 요 대결이 아주 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르트문트가 분명히 유로파에 있는 팀들 가운데서는 아마 우승 확률도 가장 높을 법한 네. 팀인데 상대가 포르투라면 조금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걸 보면 포르투가 지난 시즌만큼은 좀 못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포르투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도르트문트 대 포르투 아주 최고의 카드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포르투 여기도 전력이 탄탄하죠. 근데 이 겨울 이적 시장이 저는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그렇죠. 네. 그게 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 비아레알 대 나폴리 그것도 이것도 네, 아주 네, 재밌는 네. 특히 나폴리가 사실 전력 면에서 지금 유로파 이번 대회 우승 우승권이죠. 네. 후보입니다. 네. 네. 근데 나폴리 같은 경우는 또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승에서 올라간 것 치고는
상대 만난 대지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아레알도 네.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저의 또 우승 후보팀 세비야. 네. 세비야가 이제 몰데를 상대합니다. 몰데 경기는 저도 중계도 하고 지켜봤는데 세비야가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세비야의 또 한 번의 우승 기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욱스부르크 대 리버풀. 역시 국내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 경기도 아주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피오렌티나와 유나이티드가 좋은 카드 뽑은 얘기도 하시죠. 맨유와 미틀란트 상대인데요. 맨체스터 근데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여기서 좋은 비교적 뭐 좋은 근데 대진을 맨유는 뽑았습니다. 어떤 팀과 만나도 비슷한 내용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겁이 납니다. 유로파 32강 대진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 이슈인 첼시 무리뉴 감독에 대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네. 지금 레스터 시티전 지난 라운드 지면서 첼시가 4승 3무 9패 16위까지 떨어지면서 무리뉴 감독 경질에 대한 또 언론 기사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무리뉴 감독이 일단은 좀 더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기긴 했어요. 뭐냐면 최근에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터뷰는 사실은 조금 무리뉴 감독이 조금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독이 선수들에게 내가 지금 배신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의 선수단과의 관계가 좀 더 원활치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저는 근본적으로는 무리뉴 감독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의 발언은 사실상 조금 그 상황을 조금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온 표현이 이제 격정적으로 인터뷰에서 나온 것인데 한 의원님 말씀대로 비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조금 조심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가 지금 전술적 운영이나 이런 것이 요즘 젊은 감독들이 운영하는 그런 타이트한 운영에서 현대 축구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운영에서는 약간 시대적으로 지금 몇 년 뒤쳐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곤 합니다. 저도. 시대가 참 빠르네요. 그렇죠. 무리뉴 네. 감독이 선도적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부합해서 앞서가는 느낌이라고는 들진 않습니다. 전술적 운영이나 선수들의 어떤 선수단을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지금의 문제가 지난 시즌과 같은 스쿼드인데 우승을 했던 팀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에 같은 대해서 스쿼드니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난 시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기하고 중반기가 상당히 다른 흐름으로 경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특히 시즌 초반에 상당히 많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방위 압박도 잘 수행이 됐고 그리고 공격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역습도 잘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압도하는 점유율도 보였습니다. 그런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내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강팀으로서의 면모가 전반기에는 분명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만 봐도 기록을 보면 22라운드까지죠. 22라운드까지 첼시가 17경기에서 2골 이상 득점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무서웠던 시절이죠. 그때가. 그렇죠. 2골 이상, 멀티골 이상을 득점했던 것이 22경기 중에 17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에고 코스타 선수도 가장 제 몫을 하고 있을 때. 맞습니다. 근데 23라운드부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16경기 동안 첼시가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4경기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얘기는 저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후반기는 버티기로 지금 들어갔다. 버티기.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기처럼 이 힘을 바탕으로 첼시가 압도할 수 있는 운영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특히 허리라인 아래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리나 이바노비치 같은 선수도 역시 후반기 들어가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전반기처럼 라인을 끌고 들어오는 힘이 상당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들어가면 첼시 축구가 엉덩이를 빼고, 네. 그리고 이제 백패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점유율을 가져가죠. 전반기와 다르게. 그러면서 공격 시에는 이제 미드필더들이 내려와 주면서 아자르나 뭐 윌리안이나 오스카 같은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앞선에서 패스 앤 무브먼트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좀 속도를 내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서 후반기에는 뭐 아자르가 한 방을 해준다든지 또는 수비에서 뭐 이바노비치나 수비수들이 한 방을 해주든지 그래서 사실 버텨왔어요. 올 시즌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후반기의 현상이 체력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 채 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자면 네. 그 로테이션을 적당히 시켜주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좀 세이브 시켜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의 책임일 수가 그렇죠. 있고 그거 네.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은 왜 버티기로 해서 승부를 짜내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거는 왜 지금은 안 되고 있는지. 지난 시즌에는 일단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모험을 하기가 스쿼드의 변화를 주면서 모험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 같습니다. 뭐 야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투수가 그 시즌에 엄청난 성적을 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다음에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시즌에 어떤 네.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투수들이 그 시즌에 너무 무리를 해서 그 다음 시즌에 망하는 경우들이 망하는 있죠. 경우들이 있죠. 네. 팔꿈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구위가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이적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적해서 먹튀가 되는 FA 먹튀. 네, FA 예, 먹튀가 예. 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첼시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후반기에 지난 시즌에 좀 버텨왔던 그것이 누적이 돼서 올 시즌 초반부터 그것이 형성이 됐고 그건 문제가 또 뭐냐면 그러니까 올 시즌은 신체적 능력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버티기 작전도 사실은 지난 시즌 후반기만큼도 하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문제는 앞선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체력이 지금 다 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자르 선수. 아자르 선수가 선수가 대표적인. 사실 해결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는 수비도 지난 시즌처럼 스피드가 지금 체력이 더해지고 떨어지니까 엉덩이 빼고 후반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으러 들어오는 전개시켜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수 양면에서 버티기조차도 지난 그렇습니다. 시즌 후반기보다 더 힘든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특히 올 시즌에 첼시를 만나서 첼시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간 지역방으로 내려서 역습을 하는 팀들이 오히려 많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다 달라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미스 많아지죠. 공격에서 제대로 된 연결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선수들의 밸런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밀함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패스, 슈팅력, 오프더볼, 온도볼 상황에서의 패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지금 지난 시즌과 견물려서 완전히 팀 전체가 지금 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일부 태업에 대한 기사도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땐 태업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밖에 형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1월 이적 시장에 이 로마노비치 구단주가 지금 뭐 재정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백 라인하고 마티치의 로테이션 자원 혹은 마티치가 없을 때 백업 아예 수비형 대체 미드필더 자원. 네, 대처 자원 또는 마티치와 같이 뛰어줄 수 있는 박스 투 박스 왕성한 미드필더 영입이 앞선 공격진의 어떤 좀 세밀한 보강 작업보다 더 우선이다. 네.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전문 측면 수비수의 영입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리빌딩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첼시는 지금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는 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입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영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렇죠. 팀일수록 대표적으로 저는 페드로 선수 여름에 데려온 거는 저는 효과를 별로라고 전혀- 사실은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필요한 영입은 그러니까 1순위로 필요한 우선적인 영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네. 클럽이든 뭐 EPL 뭐 정말 돈이 많은 리그의 클럽들이든 아니면 뭐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할 때는 기존의 자신들의 스타일과 이 새로 들어올 선수의 스타일과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이 선수가 우리 팀이 없는 것을 뭔가 조화 속에서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면밀히 고려가 돼서 영입이 돼야 되는데 페드로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는 티키타카 하는 동료들을 주변에 두고 있을 때 탁탁탁탁 공간 침투 골 이런 거를 페드로 선수가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페드로 선수가 첼시 간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과연 저기 가서 욕 안 먹고 잘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첼시는 주변에 탁탁탁탁 툭 이게 이 동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페드로 선수는 뭔가 자기가 혼자서 뭔가를 팀을 끌어올리고 구해내고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같은 뭐 매업 패왕, 매업 산왕 하지만은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는 네. 사실은 자기가 혼자서도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페드로 선수는 사실 주변 동료들과의 협업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맞는 선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겨울에 지금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첼시가 분명히 보강을 해야 되는데 팀의 상황과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결정적으로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전체적인 또 스타일의 어떤 조화 이러한 것도 굉장히 잘 검토해서 영입이 돼야지 돈만 쓰고 사실은 맞습니다.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또 반복되면 첼시의 문제는 깊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따져보면은 새롭게 건설된 어떤 유스 시스템과 그런 인프라 속에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에 피터 캐년 단장이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밝혔습니다만 2014년까지요. 그러니까 벌써 지났습니다. 2014년까지 유스들을 적절히 올라온 유스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팀의 체질을 기반을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거든요. 거액의 확실한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확실한 우승권에 들 수 있는 전력이 당분간 되지 않더라도 로프터스 치크가 됐던 유스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과거에 첼시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졌던 시스템대로 유스 선수를 좀 용기 있게 돌려서 기존 선수들의 체력적인 세이브를 시켜주고 그 선수들의 경기력을 계속 끌어올려서 당장 우승을 한다는 것보다는 몇 년 후에 팀의 어떤 체질 기반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운용도 필요하다. 만약에 장 의원님 말씀대로 리빌딩을 지금 해야 되는 아주 시기다라고 했을 때 무린요 감독은 과연 그럼 리빌딩에는 잘 맞아떨어지느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뉴를 만약 경질한다. 네. 일단은 700억 나가요. 위약금이 한 700억 정도 나갑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네. 근데 700억 정도 위약금 가지고만도 제가 보면 포르투갈 리그에 좀 젊고 괜찮은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 한 2명, 3명. 그러니까 리빌딩 그리고 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돈이죠. 그게. 그렇죠. 예, 예, 예. 네. 거기에 유스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첼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길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강등권까지 막 내려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셔서 네.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세요. 그 위기는 일단 챔피언스리그 어느 정도 우승을 벗어나야 되지 않냐는 현실적인 이제 과제가 있고 챔피언스리그는 현재 스쿼드로도 포르투전 같은 경우를 보면 7경기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7경기. 그 경기만큼은 일단 지금 스쿼드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챔피언스리그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요. 근데 다른 리그는 일단 뭐 우승이나 마나 우승권 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아니고 유로파 진출권도 아니고 올 시즌은 제가 보면 그냥 강등당하지 않는 선의 중위권 정도. 선에서라도 네, 그 정도라도 어느 정도 리그를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리빌딩에 다음 시즌을 보기 위한 뭐 그러한 작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돌입하는 것이 이제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오늘 189의 2부는 유로 2016 또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조편생에 대한 간단한 단상 그리고 무리뉴 감독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